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자라고 해요. 올해로 74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충격적인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였어요. 새벽 5시. 시장이 깨어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그 시각에 일어났어요. 40년을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마치 기계처럼. 남편 신동구가 살아있을 때처럼, 아들 용철이가 대학 다닐 때처럼. 그 습관이 절대 깨지지 않았어요. 시장 냄새가 몸에 밴 지가 몇십 년이었어요. 닭을 손질하고 양념을 버무리고 손가락과 팔목에 밴 그 냄새. 앞치마 주머니에는 항상 주머니 돈이 들어있었어요. 한 푼, 두 푼씩 모은 돈들. 그게 제 일생이었어요. 다른 건 없었어요. 정말로. 남편은 20년 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졌어요. 마치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이. 아들이 회사원이 됐을 때 저는 이제 내 일생이 값어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들은 회사원이 되었다. 이 생각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시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한 달 전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먹방 유튜버라는 사람이 우리 가게에 들어왔던 거예요. 젊은 아가씨였어요.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찍고 있었어요. 제 닭강정을 한 입 크면 웃고 또 뭐라고 중얼거리고. 처음엔 이 사람이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할머니, 저 제 채널에 올려도 돼요? 당신의 닭강정 진짜 맛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 이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영상이 올라가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가게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할머니, 여기가 그 유튜브에 나온 닭강정 맞아요? 네, 여기에요. 할머니 손 좀 봐줄래요? 웃음 유튜브에서 진짜 강하게 씹던데. 이거 쫄깃하긴 하네. 사람들이 제 손을 쳐다봤어요. 40년 닭을 손질한 손. 그 손이 유명해진 거예요. 처음엔 기뻤어요. 정말 기뻤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들 용철이는 와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유튜브에 떠났대. 댓글이 몇천 개야. 저는 유튜브가 뭐냐고 물었지만 용철이는 그냥 웃고 갔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아세요? 내 아들이 엄마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40년을 시장 바닥에서 살면서 처음 느끼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 다음부턴 정말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 사람, 사람. 대기 번호표를 꺼내줘야 할 정도였어요.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성공이 얼마나 오래 제 마음속에 남아있지 못했는지. 왜냐하면 어느 날부터 뭔가가 달라졌거든요. 며느리 은혜가 찾아왔어요. 자연스럽게 앉아서 마치 미리 준비한 대사를 읽는 것처럼. 어머니, 제가 어머니 통장 관리해 드릴까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솔직히 뭔가 이상한 걸 느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효녀같이 들렸거든요. 은혜가 뭘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지? 하지만 그게 의심의 시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감사의 시작이었어요. 어머니는 요즘 성공한 사업가세요. 웃음 세금도 내야 하고 은행도 복잡하고 영철이는 회사 일로 바쁘니까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아니, 신기했어요. 평생을 시장에서만 살아온 저는 은행 업무를 모르거든요. 공과금 내는 법도 모르고 통장 관리하는 법도 모르고 아들 용철이가 가르쳐 주려 했지만 머리가 복잡해서 못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알았다. 고마워, 은혜. 라고 했어요. 통장을 넘겨주는 순간 저는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40년을 짊어져 온 소금자루를 내려놓는 것처럼.
처음엔 정말 편했어요. 뭔가를 신경 써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졌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고 닭강정을 하고 저녁에 돈을 받으면 며느리에게 주고 그게 다였어요. 엄마, 다 괜찮아. 내가 정리할게. 며느리의 말에 저는 정말 편하다고 느꼈어요. 이 나이에 이런 편함이 있다니.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어느 날부터 며느리의 말이 자꾸만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최근에 좀 이상해 보이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자세히 봤어요. 마치 의사처럼. 어디가 아프세요? 요즘 멍해 보여요. 기억력도 좀. 어때요? 저는 괜찮은데. 하고 웃으려고 했는데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요? 어제도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대답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제? 내가 어제 같은 질문을 했어. 기억이 안 났어요. 정말로. 아, 미안해. 너무 피곤한가 봐. 그런데 요즘 자주 반복되세요. 제가 은행 앱 쓰는 법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제 머리에서 뭔가가 후두둑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난주? 내가 지난주에 배웠나? 어머니,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볼까요? 할머니 나이면 치매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을 때 제 온몸이 얼어붙어 버렸어요. 치매.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세상이 까만색으로 변했어요. 그 밤부터 저는 제 자신에게 자꾸만 물었어요. 나 미쳐가는 건가? 잠을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천장에 곰팡이 자국을 세다가 또 다른 생각으로 빠져들었어요. 74살. 이 나이면 치매도 올 수 있지. 아, 맞다. 내 오빠 딸이 70대 초반에 치매 진단받았잖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결국 남편도 남편 누나가 치매였지.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들었어요.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턴 정말로 제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아니, 흐릿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할까. 어머니,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을 때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뭘 먹었더라? 아, 밥을 먹었나? 달걀을 넣은. 어제 거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아침은요? 그렇게 자꾸만 틀렸어요. 뭔가 자꾸 틀렸어요. 아니면 내가 진짜 틀린 건 아니고 그냥 피곤한 건가 싶기도 했어요. 시장에서 40년을 서 있었으니까. 이 나이에 이 정도 피곤함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던가. 하지만 며느리가 자꾸만 반복했어요. 어머니, 요즘 진짜 이상해 보이셔서요.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병원에 가게 됐어요. 손목을 잡혀서 끌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손목을 잡혀간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건 관광이 아니고 검사하는 거예요. 호텔도 아니고 병원이에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뭔가 조금 차갑게. 저는 그냥 따라갔어요. 약간 무섭기도 했고, 이제 여기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한 간호사를 마주쳤어요. 그 간호사는 저를 자세히 봤어요. 아니, 정확히는 저와 며느리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가 있었어요. 의료진으로서의 관찰력이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느꼈어요. 마치 누군가 제 등을 만진 것처럼. 진료실에서 의사는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토요일. 아니, 아마 수요일. 자신의 생년월일은 1950년. 아니, 1951년. 정확히는. 아, 1950년이 맞아. 의사는 메모를 했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내가 아파다는 걸 느꼈어요. 검사가 끝나고 대기실로 나왔을 때 한 명의 남자분이 다가왔어요. 나이가 제 또래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병원 배지를 차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박정수라고 합니다. 의료복지사예요.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휴대폰을 본다고 자리를 뗐어요. 정수는 저를 조용한 상담실로 이끌었어요. 방문을 닫았어요. 상담실에 앉았을 때 정수가 제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정말 이상했어요. 할머니, 혹시 최근에 며느리분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정수는 제 눈을 직접 보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뭐라고요? 라고만 했어요. 할머니, 저 10년을 이 병원에서 일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시거든요. 가족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아프다고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제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정수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어요. 검사 결과를 봤어요. 할머니는 정상입니다. 치매가 전혀 없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제 눈에서 뭔가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로 제가 울었어요. 나는 미쳐가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 유일한 생각은 나는 미쳐가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의료복지사 정수가 말해줬어요. 할머니,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 인생이 정말로 바뀌어 버렸어요. 저는 그 상담실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손가락으로 눈물을 닦으려고 했지만 자꾸만 흘러내렸어요.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정수는 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휴지를 건넸을 뿐이었어요. 할머니, 충격이 클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주에 정신과 검사를 받아야 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정수의 말이 들렸어요. 하지만 내 귀는 그 말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상이라니. 내가 정상이라니. 그럼 지난 한 달은 뭐였지? 내가 겪은 그 모든 두려움과 혼란은? 할머니, 한 가지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정수가 제 눈을 자세히 봤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며느리분이 어떤 약을 어머니한테 드렸는지 기억나세요? 약.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약이라고? 뭔가 많이 먹긴 했어요. 하지만 뭐가 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아, 며느리가 매일 빨간 약, 하얀 약, 뭔가 자꾸 주긴 했어요. 그게 뭐라고 했지? 혹시 뭐라고 하면서 줬어요? 아, 치매 약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치매가 있나 싶어서 미리 먹으라고. 정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주 살짝 하지만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 약을 어디 놔뒀어요? 아, 집에. 침대 밑. 정수는 조용히 메모를 했어요. 상담실을 나왔을 때 며느리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얼굴에는 밝은 웃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어머니, 뭐 했어요? 한참 있었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수가 아직 말하지 마세요라고 했거든요. 아니, 말하지 말라고는 직접 안 했지만 눈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아, 그냥. 의료복지사분이 노인들한테 뭐 하는 사람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집에서 좀 쉬시는 게 좋아요. 요즘 계속 일하다 보니까 피곤하신 것 같아. 제가 대신 가게 봐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가게를 본다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밤 저는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정수가 한 말들. 가족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아프다고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이 자꾸만 반복되었어요. 내 며느리가? 은혜가? 그럴 리가 없어. 은혜는 항상 나한테 잘해줬잖아. 통장도 관리해주고 음식도 챙겨주고. 하지만 동시에 뭔가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요즘 멍해 보여요. 그 말.
그리고 통장을 넘긴 그날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일들. 뭔가 계획된 것 같았어요. 정신과 진단 날이 왔어요. 정수와 간호사 은지가 함께 와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며느리는 오지 않았어요. 가게가 바쁘니까 못 와도 괜찮아. 와줘서 고마워.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안도감. 아니, 뭐지? 정신과 의사는 저를 조용한 진료실로 데려갔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볼 거예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여러 그림을 봤어요. 숫자를 세었어요. 질문에 대답했어요.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30분, 1시간. 진료실을 나왔을 때 정수와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정수와 은지도 함께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치매가 없습니다. 완전히 정상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마치 수중에서 헤어나오는 것처럼. 하지만 약간의 불안증과 스트레스 증상은 보이네요. 이것은 최근에 의도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때 생기는 증상입니다. 의도적인 스트레스. 그 말이 저에게 박혔어요. 의료복지사 정수가 진료실 밖에서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정수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뭐가 있었는지 정리해봐야 해요. 약의 종류, 통장 관리, 가게 관리. 모든 게. 은지가 저에게 손을 잡아줬어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아프다고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뭔가 깨닫게 되는 눈물. 분노?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집에 가는 길 정수가 택시에서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당장 뭔가를 할 필요는 없어요. 먼저 증거를 모아야 해요. 조용히. 증거를. 약의 이름 언제 줬는지, 며느리가 언제부터 행동이 이상해졌는지. 모든 걸 기억나는 대로 적어두세요. 그리고 통장 기록도 살펴봐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한 가지 당부할 게 있어요. 정수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지금 당장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며느리한테는 절대 아니고 가능하면 아들한테도. 당신이 안전할 때까지. 안전할 때까지. 그 말이 가슴에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며느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결과는 어쨌어요? 그 목소리가 평소처럼 밝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밝음이 다르게 들렸어요. 아, 의사가 검사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대. 아직 확정은 못했대.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다음 주까지 집에서 푹 쉬시는 게 좋겠어요. 일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가게 더 챙겨드릴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고맙다, 애기야.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완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밤이 됐어요. 저는 침대 밑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정수가 말했던 그 약들. 빨간 병, 하얀 병,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제 손으로 집어서 빼냈어요. 병에 적힌 글씨를 읽으려고 했지만 글씨가 흐릿했어요. 안경을 쓰고 다시 봤어요. 불안증 약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치매 치료약이라고도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약들도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는 내 방 밖에서 자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지? 항상 리빙룸에서 자던 은혜가 언제부터 내 방 밖에서 자기 시작했지? 아, 맞다. 통장을 준 그날부터였어요. 그리고 가게를 못 보게 한 지도 이틀이 되었어요. 다음 날 저는 조용히 통장을 꺼냈어요. 주머니에 숨겨뒀던 통장. 여분의 통장. 몇 달 전 개설해서 며느리한테 말하지 않은 통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장사꾼이니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요. 그 통장을 폈어요. 금액이 적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하지만 공식 통장, 며느리가 관리하는 그 통장에는 어떤 돈이 들어있을까? 저는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은지 간호사가 연락을 했어요. 할머니, 저 내일 당신 집에 한번 가도 될까요? 일반적인 건강 체크 차원에서. 네, 좋아요. 며느리분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그냥 제 정기 검진이라고 하세요. 은지는 다음날 오후에 왔어요. 혼자 왔어요. 간호사 가방을 들고. 안녕하세요, 할머니.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눈은 진지했어요. 최근에 어떠세요? 다시 가게 나가고 싶으신 생각은? 많이. 며느리분이 자꾸 못 가게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지는 저를 조용히 이리저리 보았어요. 마치 전문가처럼. 할머니 혹시 요즘 약을 자주 받으세요? 네, 매일. 그 약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침대 밑에서 약병들을 꺼냈어요. 은지는 각각의 약을 들었어요. 라벨을 읽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이 약들은 많이 먹으면 중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약이랑 이 약을 함께 먹으면 기억력이 흐릿해져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완전히 깨달았어요. 의도적이었구나. 저는 소리 없이 입으로만 이 말을 했어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할머니, 이제부터 뭘 할지 우리가 정해볼 거예요. 우리가? 네. 할머니 혼자가 아니에요. 정수 선생님도 있고 저도 있고.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제 가슴이 찬바람에 나뭇잎처럼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지켜주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은지가 떠난 후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 신동구. 당신은 20년 전에 떠났어요. 심장마비로. 지금 내 곁에 있다면 뭐라고 할까? 영자, 그래. 넌 강한 여자다. 이 정도쯤은 견뎌낼 수 있지. 그렇게 말할 것 같았어요. 74살 할머니는 그 밤 처음으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 때문이 아니라, 아들 때문도 아니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아들 용철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엄마 괜찮아? 요즘 어떠냐고. 용철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가 평소처럼 바빴어요. 응, 괜찮아. 다만, 저는 말을 멈췄어요. 아직이었어요. 정수가 아직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만 뭐야? 엄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잘 지내냐? 응, 엄마. 난 잘 지내. 전화를 끊었어요. 74살 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수도 있고 은지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 있다는 거였어요. 정수는 제게 노트 한 권을 건넸어요. 매일매일 써두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말은 없었어요. 노트를 펼쳤어요. 흰 페이지들이 있었어요. 빈 칸. 아무것도 없는 칸. 저는 이 노트를 채워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은혜가 제게 약을 주는 순간부터 저는 시계를 봤어요. 어머니, 이 약 드세요. 기억력 좋게. 몇 시였을까? 오후 3시 43분.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2024년 X월 X일. 오후 3시 43분. 은혜가 빨간 약 1개, 하얀 약 2개를 줌. 이름은 모름.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후 2시 15분에 약을 주는 날도 있었고, 저녁 7시 30분에 주는 날도 있었어요. 왜 시간이 다를까? 왜 약의 개수가 다를까? 저는 그냥 기록했어요. 은행 앱을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화면에 글자가 떴어요. 잔액 2,300만 원. 3개월 전에는 4,800만 원이었어요. 제 눈에 못 박힐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닭강정 사업이 성공해서 번 돈. 먹방 유튜버 덕분에 생긴 돈들. 2,500만 원이 없어졌어요. 거래 내역을 눌렀어요. 손가락이 자꾸만 떨렸어요. 의료비 출금 1,500만 원. 음식료품 구매 800만 원. 생활용품 구매 200만 원. 다 은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의료비? 저는 아프지 않았는데 의료비가 1,500만 원. 음식료품? 우리 셋이 먹는데 800만 원.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너무 떨렸어요. 노트에 다시 적었어요. 통장 거래 내역. 의료비 1,500만 원. 음식료품 800만 원. 생활용품 200만 원. 합계 2,500만 원 출금. 숫자들이 제 가슴을 내리찍었어요. 이게 내 돈이었어요. 내가 시장에서 번 돈이었어요. 매일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은혜의 방 앞에는 조용함이 있었어요. 공기가 다르게 흐르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은혜가 내 방 옆에서 자기 시작했을까? 아, 맞다. 통장을 준 그날부터였어요. 첫 며칠은 침대에서 자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는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게를 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시장의 냄새, 닭고는 냄새, 손님들의 목소리. 40년을 그곳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3주를 못 갔어요. 어머니, 아직 가게 가시면 안 돼요. 의사가 쉬라고 했잖아요. 은혜의 말이 항상 같았어요. 하지만 의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정신과 의사는 완전히 정상이세요라고 했을 뿐이었어요. 용철이를 만나고 싶었어요. 아들이 전화했을 때마다 저는 말하고 싶었어요. 용철아, 엄마 좀 도와줘.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왜일까? 아, 정수가 말했으니까. 아직은 말하지 말라고. 은지 간호사가 다시 왔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간호사가 제 손을 만졌어요. 혈압을 재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건넸어요. 지난 2주간 적은 것들. 약의 시간들. 통장 기록들. 은혜의 행동 변화들. 간호사는 조용히 노트를 읽었어요. 한 장 한 장. 표정이 굳어졌어요. 할머니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수가 찾아왔어요. 의료복지사는 제 손을 오래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갈 거예요. 증거들이 충분해요. 다음 단계.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두렵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어요. 이제 아드님한테 얘기해야 해요. 할머니가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한테는. 아들이었어요. 74살 할머니는 아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 밤 용철이는 전화를 했어요. 엄마, 괜찮아? 요즘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사에서 피곤한 목소리. 용철아. 엄마 좀. 말이 안 나왔어요. 뭐라고?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한 것 같아. 전화를 끊었어요. 아직이었어요. 준비가 덜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틀 뒤 내가 선택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은혜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밤 10시쯤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이 약을 매일 먹어야 해요. 정확히 정해진 시간에. 약의 개수가 늘어났어요. 전보다 더 많았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왜? 뭐가 이상한데? 은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의사가 말했잖아요. 치매 초기라고. 거짓이었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혜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다음 주부터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어요. 더 체계적으로 관리받으시려면. 요양원.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어요. 은혜가 나간 후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휘었어요. 2024년 X월 X일. 밤 10시. 은혜가 약 개수를 늘림. 요양원 얘기 시작. 이건 계획이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저는 한참을 누워만 있었어요. 내 아들이 이 노트를 봐야 한다. 정수와 은지가 모아준 증거들이 있지만 아들 용철이가 이것들을 봐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했어요. 정수에게 전화했어요. 번호는 은지가 알려줬어요. 정수 선생님. 지금 가능해요? 목소리가 나왔어요. 따뜻했어요. 할머니 뭐 있으세요? 이제 아들한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침묵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오늘 용철 씨한테 일이 있다고 거짓말해주세요. 뭔가 간단한 거 있다고. 그럼 용철 씨가 올 거예요. 용철이가 올 거라는 생각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준비됐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오후 2시 용철이가 왔어요. 엄마 뭐 있어? 일이 있다고? 아들의 얼굴을 봤어요. 최근 몇 주를 본 것 같았어요. 너무 피곤해 보였어요. 응, 있어.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뭐? 엄마.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깨달았어요. 노트를 건넸어요. 아들은 조용히 노트를 펼쳤어요. 한 장 한 장을 넘겼어요. 아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엄마 이게 뭐야? 용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말했어요. 내가 미쳐가는 게 아니었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날 미쳐가게 만들려고 했어. 아들은 노트를 내려놨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74살 할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만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 용철이는 달라졌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며느리 은혜를 피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변화를 느꼈어요. 소리 없이. 용철이가 제 방에 들어온 건 밤 11시였어요. 불을 끄고 누워있을 때였어요. 엄마. 그 한마디로 충분했어요. 아들이 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용철이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아들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저도 말할 수 없었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까?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아들의 머리를 쓸어내렸어요. 마치 아들이 어렸을 때처럼. 엄마 미안해. 겨우 그 말만 반복했어요. 숨을 쉬면서.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그 밤 저는 아들의 죄책감을 느꼈어요. 아니, 느꼈다기보다는 제 것으로 만들었어요. 40년을 시장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뭔지 알았어요.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법. 아들의 눈물도 내 것. 아들의 후회도 내 것.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용철아, 넌 미안해하면 안 돼. 목소리가 나왔어요. 처음으로.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너는 아무것도 안 했어. 넌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야. 넌 중간에서 흔들렸던 거야. 그뿐이야. 말하고 나서 저는 내가 한 말의 무게를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용철이의 표정이 바뀌어 있었어요. 눈에는 여전히 피로가 있었지만 뭔가가 정해진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거실에서 은혜를 봤어요. 은혜는 여전히 평소처럼 웃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하지만 용철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날은 보지 않던 눈빛. 정수가 전화를 했어요. 용철이가 받았어요. 저는 거실에서 들었어요. 네, 의료복지사님.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용철이의 목소리가 결연했어요. 네, 통장 기록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다 보냈습니다. 아들이 밤새 뭔가를 했나 봐요. 통장 기록을 정리했나 봐요. 은혜의 표정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밥을 차릴 때 손이 자꾸 떨렸어요. 용철이 아침 먹어? 아들은 괜찮아라고만 말했어요. 밥을 한 숟가락도 안 먹었어요. 은혜의 눈이 자꾸만 용철이를 따라다녔어요. 마치 뭔가를 재확인하려는 것처럼. 경찰이 찾아온 건 일주일 뒤였어요. 아침 일찍 아직 시장도 깨어나지 않은 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경찰이 들어왔어요. 2명. 은혜는 화장실에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은혜의 비명이 나왔어요. 뭐야? 뭐 하는 거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사 과정은 빨랐어요. 통장 기록, 약의 종류, 의료 기록, 모든 게 증거였어요. 정수와 은지가 준 자료들도 있었어요. 경찰은 은혜를 데려갔어요.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은혜의 표정은 이상했어요. 아직도 뭔가를 부인하는 것처럼. 이건 오해야. 나는 어머니를 도와준 거야. 그렇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저에게 닿지 않았어요. 용철이는 저를 봤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 눈으로.
엄마 고생했어. 정말.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내 아들을 다시 봤어요. 어렸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어른이 된 모습으로. 그리고 그 어른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며느리가 가고 나서 집은 적막했어요. 소리가 없었어요. 은혜의 목소리도 없고 은혜의 발소리도 없었어요. 저도 용철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법정 날이 왔어요. 제가 증인으로 서야 했어요. 판사 앞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말해야 했어요.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언제부터 며느리분이 당신을 의도적으로 통제했다고 느끼셨습니까? 어떤 약을 복용하셨습니까? 통장 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저는 답했어요. 하나하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말은 명확했어요. 증언이 끝나고 나왔을 때 아들이 제 옆에 있었어요. 팔짱을 꼈어요. 엄마 잘했어.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말이 모든 걸 담고 있었어요. 판결날 은혜는 5년형을 받았어요. 특수사기죄, 노인학대죄, 재산횡령죄. 법정에서 나오는 은혜의 얼굴을 봤어요. 처음으로 은혜는 더 이상 효녀가 아니었어요. 단순한 한 명의 범죄자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것도 끝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법적 정의는 이루어졌어요. 판결도 내려졌어요. 하지만 제 가슴에 있는 뭔가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첫밤 용철이는 방 안에 갇혀 있었어요. 불을 켜지 않은 채. 저는 문 앞에 섰어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가 내려놨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아들이 한 선택도 이해했고, 아들이 받아야 할 고통도 이해했고, 하지만 그것도 지금 이 순간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를 버린 죄책감이 아들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아내를 법정으로 보낸 죄책감, 어머니를 오래 도와주지 못한 죄책감, 모든 게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밤 아들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들의 옆에 누웠어요. 어머니와 아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을 들었어요. 그것이 모든 대사를 대체했어요. 새벽이 되었을 때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어요. 저도 모르니까. 아침이 왔어요. 햇빛이 창밖으로 들어왔어요. 아들은 일어나 앉았어요. 옷을 입었어요. 엄마, 나가야 해. 회사에 가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응, 가.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나간 후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았어요. 통장을 들었어요. 여분의 통장. 아직도 1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3개월 동안 벌었던 돈의 일부. 저는 그 통장을 바라봤어요. 시장이 그리웠어요. 닭강정 냄새가 그리웠어요. 손님들의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기가 무서웠어요. 왜일까? 아, 이제는 은혜를 만날 일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제 남은 시간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법적 정의도 이루어졌고 범인도 잡혔고. 하지만 제 가슴에 생긴 상처는 법이 고칠 수 없었어요. 정수와 은지를 다시 만났어요. 병원 상담실에서. 할머니 잘하셨어요. 정말. 은지의 눈에 눈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끝인가요? 저는 물었어요. 정수와 은지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알았으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걸.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어요. 아침 햇빛이 창을 통해 들어왔고 저는 여전히 74살이었고 아들은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는 날. 그런데 전화가 울렸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였어요. 할머니, 며느리분이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만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면회. 은혜가 나를 만나고 싶다는 거였어요. 3년이 지나고 있었어요. 5년형 중 3년. 3년간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만나지 않겠다고 말씀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받아 적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정수가 찾아왔어요. 의료복지사는 제 옆에 앉았어요. 말없이. 할머니,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약에 은혜라는 여자가 정말로 뉘우치고 있다면, 진심으로,
그래도 만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정수는 우리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본 은혜는 감옥에서 변했어요. 진짜로. 뭐가 어떻게 변했다는 건데요? 정수는 길게 숨을 쉬었어요. 감옥에서 같은 죄로 들어온 다른 아줌마를 도와줬어요. 물도 주고 밥도 나눠 먹고 아무 데가 없이. 정수가 제 눈을 봤어요. 할머니,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저는 정수의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받아들이면 내가 그 여자를 용서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을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밤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은혜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밝은 얼굴, 그리고 법정에서의 창백한 얼굴. 용철이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아들은 침대에 앉았어요. 엄마, 은혜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 저는 아들을 봤어요. 뭐라고? 용철이는 편지를 펼쳤어요. 손이 떨렸어요. 아들은 읽었어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용철이, 미안해. 진짜로. 나는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어. 정신이 없었어.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여기 있으니까 진짜로 보이는 거야. 내가 한 일들이 엄마를 어떻게 했는지, 너한테 어떤 고통을 줬는지.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엄마를 용서해달라고는 못하겠어. 근데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만은 믿어줘. 편지는 계속됐어요. 당신 어머니한테도 정말 죄송해요. 혼자 나가지 말고 변한 나를 한 번만 봐달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편지를 들었어요. 용철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손을 잡고만 있었어요. 밤새 생각했어요. 감옥에 있는 그 여자가 정말로 변했을까? 아니면 이것도 다른 조종의 시작일까? 다음 날 저는 정수에게 전화했어요. 감옥에 갈 수 있을까요? 정수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감옥 면회실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철렁거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들어왔어요. 은혜는 달라 있었어요. 머리는 자기 색이 나왔어요.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리고 눈에는 뭔가가 없었어요. 예전에 그 광채가. 은혜는 저를 봤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탁자 위에서가 아니라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경비원이 다가올 정도였어요. 하지만 경비원은 멈춰섰어요. 어머니. 은혜가 나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다 있었어요. 내가 뭘 했는지 알아요. 은혜는 울고 있었어요. 이 감옥이 내가 살아가면서 처음 제정신이 들게 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도 알 것 같아요. 은혜가 말했어요. 돈이 없어서 불안했고 누군가를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은혜는 제 손을 봤어요. 어머니 손을 봤을 때 그 손이 돈을 벌었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손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쳤죠? 저는 은혜를 봤어요. 정말로 그 여자가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울 수 없었어요. 내 가슴이 무언가로 가득 차 있어서. 어머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은혜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없겠죠. 하지만 나가가지면 미쳤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싶은데. 은혜가 얼굴을 묻었어요. 그 순간 내 손이 움직였어요. 자동으로.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손이 탁자를 넘었어요. 은혜의 어깨에 닿았어요. 은혜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걸 느꼈어요. 내가 변했구나. 겨우 그 말만 나왔어요. 내가. 정말로? 은혜가 묻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변했어. 이 가슴이 말해주고 있어. 은혜가 또 울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뭔가를 받아들이는 눈물.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로 미안해요. 은혜가 반복했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한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어요. 저는 은혜의 손을 잡았어요. 74살 할머니가 감옥에서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응. 나도 알아. 그게 변했다는 증거라는 것도 알아.
내가 나가갈 때까지 어머니가 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물었어요. 용서라는 게 쉽지 않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넌 이미 날 용서할 기회를 준 것 같아. 이렇게 변함으로써.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만 더. 은혜가 말했어요. 내가 나가갈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넌 이제 다른 사람이 돼야 해.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나한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른 누군가한테 하지 말고 그 대신 다른 누군가를 도와줘. 그래야 넌 살 수 있어.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가 그럴게. 약속할게요.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은혜가 일어섰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진짜로.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말이 진짜라고 믿었어요. 감옥을 나왔어요. 정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잘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왔어요. 용철이는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은혜를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봤어. 어땠어? 변했어. 정말로. 제가 말했어요. 용철이는 울음을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깨가 들썩였어요. 미안해요. 나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용철이가 말했어요. 아, 미안하지 마. 넌 뭣도 하지 않았어. 저는 아들을 안았어요. 넌 그냥 살아. 그게 다야. 밤이 되었어요. 저는 천장을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라는 여자가 감옥에서 변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 넌 정말로 강한 여자야, 영자. 제 입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걸 견디고 그 여자를 용서하다니. 미안해, 신동구. 난 용서한 게 아니야.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난 그냥 변화를 본 거야.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거야. 3년이 더 지났어요. 은혜가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왔어요. 은혜는 찾아왔어요. 집에. 저는 문을 열었어요. 은혜는 제 발치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대신 눈을 마주쳤어요. 어머니, 저 이제 봉사센터에서 노인학대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은혜가 말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한 일들을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도록. 저는 은혜를 봤어요. 진짜로 그 여자는 달라 있었어요. 응, 잘했어.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안았어요. 용철이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어요. 밤이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나 아들, 그리고 예전 며느리.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모든 것이 있었어요. 고통도 용서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도. 74살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법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변화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감사합니다. 어머니. 은혜가 말했어요. 저는 은혜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할 건 없어. 넌 그냥 살아. 제대로. 새벽이 왔어요. 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장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74살 할머니의 삶도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요. 마음에 여운이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더욱 인간미 있고 가슴을 울리는 사연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동실화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